현대사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성교육 시간으로 오후에까지니까 오후에 또 식사도 하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쁩니다. 그렇지만 또 날씨가 덥고하는 관계로 우리가 마음이 급한데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목요일은 독도연구소 송희영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니까 이제까지 못 오신 분이나 또 오시는 분들을 독려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독도 강의에 독도 강의에 핵심 시간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송영 교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때는 빠짐없이 다른 분들 공유해서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강에는 1850년도 조선 철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50년까지의 역사를 근대사를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1900년 이후부터 우리가 거의 100년이죠. 150년 기간 2000년도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근현대사가 시간으로 분량으로 한다면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초점이 보다는 우리가 독도 교육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4시간 안에 또 오늘 2시간 안에 100년 동안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1900년도 전후에 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실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분의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때 상황을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건국 대통령이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이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사실 볼 때 하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물론 그분의 과오도 있지만은 그분이 우리가 어쩌면 우리나라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사니까 그분이 그때 한번 육성을 잠시만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상대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한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중념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대접에 철사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충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완전히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야 해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으나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서 대공열사 김구 21호 조한구 조소왕 제시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전 김약산 유동열 조성한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항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개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 자, 한 7분 정도 되는 건데 반만 우리가 듣고 그 육성을 한번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휘정 그 48년 때 재헌국회 할 때 사진인데 요거는 그 전에 미국에서 항일 방송을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을 통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요 동생이 그때는 거의 한 70살이 안 되고 한 60 후반대에 미국에서 했던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녹음을 했다는 일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이 국내에서 아주 유명하게 된 그런 계기가 이 항일 방송이었다는 것이 이승만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국부에 대한 예의랄까 그런 우리 근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인물을 얼굴로는 사진으로 봤지만 직접 육성을 들으고 우리가 새롭게 날아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강의 첫 번째가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전쟁은 필연입니다. 우리가 뭐 영적 전쟁의 근위와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위대한 책에 보면은 성과 악의 대쟁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어쩌면은 그런 평양선산에서 우리 날마다 전쟁하고 있죠. 또 우리 그뿐입니까? 적과의 동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고 또 내 자신과도 어쩌면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때 미국에서 활동하던 대통령이 후원한 이후에 48년 그저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바로 1950년 우리가 다음 주가 이번 주 일요일이 바로 25일이네요. 그래서 6.25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민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아버님이 사회군인이기 때문에 상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길로 걸어온 것도 이러한 맥락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다 해당되잖아요. 우리가 친인척 또 부모 세대 그런 세대부터 이 6.25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다 우리가 피난 온 사람들이고 또 이 그러한 참전한 사람들의 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배경은 다 잘 아시죠? 그때 당시에 그 전번 시간에 말한 민족 해방을 공산주의 북경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독립활동과 또 미국에서 했던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독립 노선이 물론 다 처음에는 똑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확고고 그런 또 미국이라는 지금도 패권 국가지만은 그 속에서 독보적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세계 학교를 졸업하고 또 언어도 유창하고 또 실제적으로 또 뭐 왕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속에서 이러한 공부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해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 말한 뭐 윌슨이라는 대통령 그 총장이 있을 때도 인간이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일기 때 6.25 전쟁이 발발했다. 그 당시에 내용은 김일성이나 박헌영 또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이러한 그런 공산당 그러한 계열 박헌영 이런 사람들의 많은 그 비화가 많아요. 그것만 얘기해도 정말 우리가 몇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한 게로 오늘 시간 6.25 전쟁의 참상을 한번 피해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망이 14만 7천 명, 북한 52만 명, 거의 한 100만 명 그죠? 이상이 군인이 그리고 민간인이 사망자도 꽤 많죠. 그래서 유엔군뿐만 아니라 또 북중공군이 개입해서 거의 90만이라는 그 유엔의 그 연합국보다도 배가 많은 이 중공군이 참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민족 동전의 상전 비극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있지만 지금도 우리 중부정설이나 이런 데서 유해를 발굴하는 정말 그때 아직 상처가 어려요. 우리가 군대 갔던 남자분이라면 다 그 군가에 뼈저리게 녹아있는 그 군가를 보더라도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1993년 7월달 휴전협정이 됐죠. 그로부터 사실은 지금 우리가 70년 딱 지났는 거라 70년. 70년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70년 만에 회복된 그런 이스라엘 옛날의 유대 민족 역사도 있고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은 안식년도 50년이 안식년인데 70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70년 그런 것도 있고 의미를 둔다면은 그래서 우리 1923년은 아주 그 터닝 포인트가 안 되겠나. 지금도 뭐 우리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뭐 김정은이 어떻게 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 뉴스도 많지만은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갑자기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의 그때 의미는 첫 번째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 그렇죠? 그런 그 당시에 이 8.15 해방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백성들이 뭐 자유를 압니까? 자유민주주의랍니까? 공산주의랍니까? 무조건 그때 박헌영이나 이런 남노당 이런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이제 지배체제가 없는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이러한 세상에서 자유로 노동이 지배하는 인민이 지배하는 이러한 것으로 달콤하게 속이니까 무조건 자기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자유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자유에 오도돼 갖고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국론이 분열되고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많은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나 가까이에서 남노당이나 이런 공산주의 사람들이 정말 이 자극을 해갖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에 오니까 박헌영이가 이승만 주승이 내가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인민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더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아니까 미국에서 인민을 가장한 민주주의를 하니까 대판 싸웠어요. 내가 보낼 거야. 그래서 결국 박헌영이는 북한으로 동마버렸죠. 그런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이 무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 되므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3년도 안 돼서 6.25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 6.25 전쟁은 큰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전쟁을 아니고 냉전 시대가 되는 그러한 처음에 그런 시발점이 됐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특별히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로 들어가면 말미암아 자기들 간에 세계적인 군비 증강, 그죠? 그때 당시 얼마나 군비 증강을 많이 했습니까? 일본의 핵폭탄의 위력을 보니까 각 국마다 핵 개발을 하고 지금도 그것이 여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러한 미국과 서방 국가 연합 동맹이 이루어진 세대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안보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럽이나 또 이러한 나토 쪽 유럽에 미국이 진출해갖고 이러한 안보 공동체를 만들고 소련은 그게 될지라 바르샤바 이러한 소련의 분명한 공산주의 이러한 조약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나뉘는 시대가 됐어요. 여기 냉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도 소련과 중국이 이렇게 서서히 하면서 대결 구조가 형성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그림에 보면 알다시피 거의 우리나라 말고는 요 아시아 전체가 붉게 물들은 그러한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이 땅덩어리 작은 땅덩어리가 반이 또 38선에 의해서 나눠지면서 이러한 냉전 체제 또 이데올로기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때 6.25 전쟁 때 그렇게 많은 16개국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참전국이 총 20개 한 나라가 파병했거든요. 16개국이 군인들을 지원했고 그 외에 의료 지원한 나라가 5군데 그리고 물자와 이러한 군수품을 지원한 나라가 40개 그렇게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전 지구적으로 연합전쟁을 한 6.25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의미가 정말 크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6.25 전쟁이 겪고 나서 전 세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침에 저도 이 생활 버스 물 책에 넣는데 뭐 잠번에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끼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의 공덕과 과오라는 이런 걸 한번 넣어봤어요. 물론 뭐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첫 번째 그가 태어난 세대가 아까 근현대사의 가장 과도기적이고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화에 가장 물꼬를 열었을 때 시대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건국 또 초대 대통령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 갈 때가 35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볼 때 그가 왜 이런 나라에 또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대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유학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자유민주 그리고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맨 처음에 워싱턴 대학교를 갔잖아요. 그때 당시 철학과를 갔어요. 철학과. 그리고 뭐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데 갔는데 물론 뭐 정치, 외교, 국제학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 대학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철학이란 뭡니까? 어떤 인류애적인 어떤 이런 그 형이상학적인 것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위에 이제 뭐 신학도 있고 있는데 그러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프린스턴 이런 데서 정치, 국제
학과, 국제협력, 국제관계과를 이렇게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확고한 자유민주에 대한 신념이 그때 제대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말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뭐 하버드에 나온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에 벌써 100년 전에 이런 3개 대학을 학사, 박사 논문까지 쓰고 그 당시에 동양인으로서는 드물게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논문을 책으로 만들어준 정도로 뛰어난 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또 국제적인 이러한 언어가 되고 또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아까 말한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윌슨 그런 분들의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만 그런 분들과 친교, 외교 이런 것들이 뛰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한미동맹이라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결과를 거두게 됐다. 그리고 국가의 재건에 따른 거죠. 그래서 국가 재건은 뭐 어떤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뭐 우리 국가의 뭐 건국의 4대 이념을 아느냐, 4대 기둥을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첫 번째 뭐 자유민주, 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 네, 그가 한성 감옥에서 정말 한국이 빛을 봤던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진 이후에 미국처럼 영국처럼 기독교 국가가 잘 살고 기독교 국가가 제대로 된 성경에 실현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도 우리 대통령으로서 정말 하얀 백지 위에 제대로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이 나라 국민을 또 우리 5천만 그때 2,300만이죠. 그 민족이 잘 살게 하는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과를 설계했던 것이 유력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군에 가면 군목이 있죠. 그죠? 또 병원에 가면 원목이 있고 학교 가면은 또 뭡니까? 학교의 목사, 교목, 교목 그런 이 체제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 당시 학교도 보면은 3분의 1이 다 기독교 학교라. 우리가 부산에 뭐 이사벨려고 뭐 대제학당 도려 뭐 이런 그 층가 보면은 유하여 아주 뭐 다 이렇게 기독교 국가에 의한 설교를 해요. 사실 학문이라는 것도 모든 학문의 그것이 이제 철학이거든요. 맨 위에 있는 게. 그 위에 이제 신학인 거라.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옥스포드나 하버드 대학 보면은 제일 먼저 만들 때 신학과를 제일 먼저 만들어요. 신학대를 제일 먼저 만드는 거라. 왜? 모든 지식의 근본은 성경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철학이 있고 또 철학 밑에 무슨 자연 순수과 그죠? 또 응용과 그리고 또 인문학 이렇게 인문학에 뭐 정치 외교 다 나오잖아요. 국문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과학 그죠? 이과 또 공과 이렇게 다 기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학문의 맨 위에는 뭐냐면 철학 위에 신학이라. 그래서 옥스포드니 하버드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맨 처음에 만들 때 신학교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잘 살고 부유하고 제대로 된 진정한 자유를 아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 국가를 재건하고 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분의 공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정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토지개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조선 사대문이 이런 게 농민과 지주와의 관계가 얼마나 연결이 두터웠습니까?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은 늘 못 살고 늘 뭐 종처럼 살고 양반의 밑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이 토지개혁을 했죠. 그래서 그냥 한 거 아니라 국가가 몰수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 지주와 이런 그 농민들이 됐다면 이제는 다른 관계, 그런 토지 계획을 해서 그때 당시에 북한이 와서도 농민들이 안 흔들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이 직접 자기 땅이 될 수 있으니까 북한이 인민군들이 공산당들이 와서도 농민들이 안 흔들리는 거라. 왜? 이 진영이 끝나고 또 내가 땅을 개간하면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계획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되고 3년 동안 있으면서도 농민들이 안 흔들리던 이유가 토지 계획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제 토지가 직접 농민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러한 계획에도 안 흔들리고 무사히 이 땅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과오랄까 이런 걸 보면은 뭐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그런 그 권한이 없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역사적이 보면은 또 이 시대가 분들에 대한 크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항상 사람은 덕이 있는 반면에 또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은 이분이 연세가 전번에도 말했지만은 거의 뭐 70세에 기부를 해서 또 그때 당시에 나이가 오래됐고 또 나이를 보나 뭐 지성을 보나 뭐를 보나 견줄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너무 이제 자기 위주의 그런 게 있었어요. 한 성격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뒷간놀이처럼 간섭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국회에 있는 사무관 여장들도 다 될 줄 알아. 내가 다 지적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할 정도의 뭐가 있었다. 너무 이제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 1대, 2대, 3대 대통령과 지내시면서 거의 뭐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이기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도 우리가 뭐 박정희뿐만 안 그렇습니까? 장기 집권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간신에 대해서 당신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그러면서 저 밑에 있는 밑바닥의 소리 듣기보다도 그 속에서 투명한 그 벽에 쌓여갖고 정말 그 속에서 백성의 밑에 있는 소리를 못 듣는 다 차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죠? 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연설을 들어보니까 나쁜 사람은 나쁜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랍니다. 내 아니면 안 돼. 회사나 조직이나 모든 곳에서 나만 안 돼. 나 아니면 나 왜 누구리요? 이라면 그 권력이나 그 조직은 서서히 거리가 있어. 좋은 사람은 뭡니까?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나이가 70세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굳어져서 좀 뭐 빨리 바꾸고 나면 잘 안 되죠. 고정관념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가정사를 보면은 참 가정으로 보면은 좀 불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15살 때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 결혼을 합니다. 어떤 처자 그분이 뭐 이름이 뭐 이경진인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나이 동갑에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처음에. 근데 9살 때 뭐 디프티리아인가 뭐 전염병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무발해방해갖고 자식 하나 못 키운다 이래갖고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다음 15살 뭘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정해주고 우리는 뭐 그때도 남자나 여자나 부모님이 시키면 다 했잖아요. 그때 결혼해갖고 그때 보면 헤어지고 난 이후에 거의 뭐 하와이 또 미국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혼자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죠. 항상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을 한 해 뭐 미국에서도 여러 처자를 만나고 외국 사람들 만나고 또 어떤 어떤 여사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럼 뭐 잘 안 됐어요.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란체스카라는 오스트리아 여자와 그것도 나이가 몇 세 때? 56세 때
내가 쭉 나이대를 이제 우리 그 자료를 보면은 연도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그 56세 때 그 프란체스가 결혼을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결혼일보다도 뭐 벌시고 또 하나의 친구처럼 이랬으면 하겠죠. 그래서 먼저 귀국을 하게 되겠죠. 5일 아니 그 8.15 때.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왔는데 그 당시에도 한 여자와 그런 게 있었는데 불구하고 연애사 가정사는 우리가 뭐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가정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죠? 옛날에 이기붕 아들 뭐 이런 아들로 말미암아 또 부대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또 그 4.19가 이어지면서 또 가족에 죽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가정을 보면 혼자 살다 보니까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인생은 가화만서서이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지나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4.19 이후에 그죠?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워낙 나라가 기반을 쌓아야 되고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도 뭐 친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옛날에 그 당시에는 선진국물이 일본의 군대 교육이잖아요. 그거 다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명분도 있지만 어쨌든 5.16 혁명으로 말미암아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등극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역대 대통령 항목을 평가해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물론 그 말년에는 좀 비극적이었지만 어쨌든 비전이나 리더십, 도덕성, 용인술, 위계관리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지적 수준, 그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아니 그분도 뭐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 정기를 안 읽으면 안 될 정도로 위인전 보면 우리나라 항상 박정희 대통령 저도 그걸 읽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러한 대통령을 때문에 지금까지 산업, 한국도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적도 많지만 간략하게 한 20개를 정리해봤어요.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그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등록증 제도를 실시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누가 했는지 모르고 나중 되니까 알지. 그때 당시에는 뭐 누가 해도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누가 해도 했을 거는 대부분이 90%가 누가 해도 했을 거라. 그 당시에 자유민주라는 정말 자유라는 그 기회와 펼쳐진 그 기능 속에서는 누구든지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단지 김일성이는 공산주의 이런 체제 속에서 눈이 감겨서 그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또 한미동맹의 끈끈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서민을 최초의 의료보험 제도 실시. 우리나라 보험이 지금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중국 산하 가지고 와서 혜택 보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가 또 투표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 사람들의 우리나라 돈이 유출되는 의료보험 이런 걸 끊겠다 그랬거든요. 너무 잘 만든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이빨 하나 빼고 수술 바느질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거든요. 의료보험이 없으면 그것도 제대로 된 직장, 제대로 된 이 재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서민을 위한 최초의 의료보험, 공공의료보험이 지금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러한 초석을 가지고 그리고 그린벨트 딱 묶어서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는 묶인 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계 4대 조림 성공국으로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식목일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뒤에 나오지만은 그러한 입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했다. 그리고 학원가의 전면금지에 위한 교육의 평등신앙. 지금 요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돈 많은 사람만 학원 가려고 했는데 요것을 평등교육을 실천하고 그리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했거든요. 맨 처음에 그 교육제도의 그런 부분의 공인데 그 이후에 이제 뭐 88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지만 그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라도 대통령 되면 그래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56년에 도쿄 올림픽을 열어서 일본이 재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누구라도 일 안 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88년도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됐죠. 그리고 홍수와 가뭄 4대강 다목적 댐을 준거했죠. 4대강은 지금도 뭐 말이 많은 건데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이 우리가 홍수와 물난리를 알기 위해서 이 4대강을 다목적 댐을 준공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에서 또 그 보를 건설하게 됐죠. 그래서 뭐 제주도 간결사업, 경부고속도로 우리가 뭐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서서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라도 하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리더십과 또 위기관리 능력, 사람을 쓰고 그 당시에 뭐 경부고속도로 뭐 또 합당한 사람도 나타나잖아요. 정주영, 이병철, 뭐 김무중, 또 이러한 그 포항제철 이를 만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20개 정도를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니까 그 위에 집을 세웠다.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좋은 대통령을 만나고 또 그 토대 위에 박정희라는 이러한 분이 나라를 건설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 설계도 위에 해보니까 누구든지 잘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달라요. 누가 보니 따라서. 그러나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나라 대통령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외우듯이 앞으로 뭐 외울 일은 없겠지만 딱 맞잖아요. 몇 명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승만, 윤보선 쭉 이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이분이 하다가 가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한테 터우, 김영삼 이렇게 뭐 업적이 또 있습니다. 뭐 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군부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서민 대통령 또 이렇게 민주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이 세 분의 업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전부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이 이강의 특징이 뭡니까? 한반도의 지정학적 실현과 미래잖아요. 그래서 큰 일본이라는 방파제를 바탕으로 삼아서 그렇게 일제 식민지가 안 될 수 없는 그러한 환경뿐만 아니고 또 남북한이 6.25 때 갈라진 걸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이런 이념 전쟁, 또 대통령들도 정말 햇빛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요지는 뭡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좌로 움직이듯이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12명, 그죠? 13명의 대통령을 우리가 모신다기보다도 거쳐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업적들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대통령을 통해서 흘러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과 국토를 방해해 주니까, 그죠? 북한은 막 오로지 돈 생기면 군비 늘리고 또 군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전쟁을 원하는 자 전쟁으로 망하잖아요. 칼을 든 자 칼로 망하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한미동맹의 든든한 이 방위조약 위에 우리 백성들이 기업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어쩌든지 돈을 이 광물과 천연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살려면 어쩌든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교육 열심과 치맛바람까지 일으킬 정도로 자식들에 대한 이 교육열은 세계에서 정말 엄두도 못 내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극찬한 그런 교육열이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성장과 고난의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물론 인도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뭐 1월 21일 사태, 1960년도 북한 정찰 소속 31명이 서울을 침투한 이런 이제 김신조 사건이죠. 그래서 뭐 3.15 부정선거 우리가 다 지나왔지만은 이러한 부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의 부정행위가 시작돼서 4.19가 촉발되고 또 4.3 사건 항로당 그 당시에 1948년에 제주도에 350명 12개 경찰 지서를 습격해갖고 항로당이 이렇게 4.3 사건이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뭐 대통령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19 혁명 3.15 이후에 4.19 혁명이 나서 제3공화국 박정희가 일어서는 그러한 4.19 혁명이고 그 다음 5.16 1961년도에 4.19를 지나가 박정희 소장이 군사정변 후에 대통령을 제3공화국이 수립됐죠. 그리고 우리가 5.18 5.18을 너무 잘 알잖아요. 광주 전라도민의 군부에 맞선 항쟁, 계엄철폐, 민주정부 수립. 그래서 이 시대 날짜별로 5.18로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죠. 그래서 6.3 항쟁, 60 항쟁, 6.15 공동선언, 6.29 민주화, 7.4 공동성명, 12.6 사태. 그죠? 12.6의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어쨌든 가물가물한데 79년에 박정희 중학교 때네요. 유신체제가 종결되고 유신체제가 막을 올리고 장기 집권이 종결되는 박정희는 15년 했습니다. 이승만 12년하고 박정희는 15년 장기 집권이었죠. 그래서 12, 12 사태 이제 12.6 다음에 12, 12 사태는 전두환 군사 반란 제2의 군사정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러한 월별로 정리한 이런 거에 의해서 20년도까지 흘러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권과 또 국민들이 이게 대항한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이야기하고 또 그걸 이야기한다면 유명한 사람들이 젊은 날에 내려간 결국 꿈을 위해 무엇을 저지르는 것이다. 과거의 성공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역사는 되풀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를 강하게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명성이다.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뭐랬냐. 고난이 없는 성장은 없다. 다만 희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reedom is not free. 그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민주화와 산업을 동시에 이룬 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그죠? 4개의 나라에 선정되거든요. 뭐 독일, 우리나라, 또 이런 국가가 있는데 그만큼 백성들이 성질도 급하고 제대로 풀이를 못 찾는 거다. 그래서 그만큼 또 환경도 잘하고 이러한 맞서서 또 불의를 못 참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어떤 그 주한미군이 이야기한 건데 이 나라 지형이 이 사계질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딴 나라 백성하고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전 세계에 주한미군 가 있잖아요. 미군이 가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 보니까 뭐 여러 유럽에도 가고 뭐 호주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 사계질이 분명하니까 백성들이 그래 변명하고 또 의지와 또 이러한
적응에 민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적자생존처럼 적응을 잘합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국민성이 빨리빨리 문화뿐만 아니라 이런 것과 조화돼서 민족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아래 위로 좌우로 흔든다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보면은 워낙 이것도 남북이 동과수로 분열되는 이러한 조짐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예시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양극화되는 이 상황이 이제까지 흘러왔고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어디서 왔어,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가를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승만 대통령의 이런 건국 4대 국가의 4대 이념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유튜브에서 우리가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한번 영상을 만들어보고 또 녹화하겠습니다. 한 시간. 네? 한 시간. 10분 좀 10분 쉬다 할까요? 네, 한 시간 했어요. 예. 그러면 좀 남았으니까. 네, 과연 좀. 예. 좀 마시고 좀 다음에. 선물로